네, 오늘 12월 28일입니다. 목요일이고요. 2023년에 한국 증시에서는 마지막 거래일이죠. 폐장일, 증시 폐장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또 내년을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미 많은 분들이 준비를 해두고 계실 것 같은데 그래도 마지막 거래일을 맞아서 오늘 한 번 더 깔끔하게 정리하는 시간 마련해 봤습니다. 갑진년 유망 섹터 미리 보기와 관련해서 황유연 신한투자증권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저희가 아무래도 뉴욕 증시와 관련해서 네. 얘기를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최근에 8주 연속 상승 랠리가 있었고요. 오늘까지 쭉 가는 흐름을 보아하니 9주 연속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네, 생각이 그렇죠. 들 정도로 정말 뭐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랠리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 흐름이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지 이게 첫 번째로 좀 궁금합니다. 글쎄요, 뭐 지수에 대한 전망이 사실 뭐 앞선 코너에서 내년도 전망치들이 많이 나오고 그랬지만 내년에도 여전히 많은 변수들 사실 좀 많이 대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을 바라볼 때 지수가 당연히 편해야 뭐 이제 다른 종목들의 수익률이 좋은 건 맞지만 네. 특별히 지수에 예상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해요. 네. 그래서 다만 이제 추세적으로 지금은 좀 약간 뻗어나가는 시기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금리가 이제 고금리에서 인하기로 들어가는 이제 첫 번째 시점이죠. 그렇다 보니까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는 뭐 정확히 지수대를 뭐 밸류에이션이 얼마까지 갈 것 같다라고 해서 한다고 한들 딱 지수가 도달했을 때 딱 지수가 거기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일단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여러 가지 정황상 해볼만 하다라는 관점 하에서 주식시장은 계속 좀 긍정적으로 일단 내년 상반기는 바라보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또 이제 골디락스에 대한 단어들이 사실 좀 나오기는 하는데. 맞습니다. 네. 사실 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약간 좀 축포를 왜요? 터뜨리는 것 같아서. 네. 뭔가 이제 사실 많이 오른 상태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오른 상태에서 또 이런 단어가 등장하면 제 경험적으로 사실 조금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면 항상 조금 더 가고 나면 별로 안 좋은 뉴스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던가 뭐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네. 경계는 사실 해야 되긴 합니다만 과거 최근 한 20년 정도 통계로 봤을 때 일단 내년 1분기에서 2분기 정도까지는 해볼만 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내년 1분기에서 2분기까지는 해볼 만하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뭐 시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수익이 중요하고요. 내 맞습니다. 종목의 네. 주가가 잘 가야 되는 네, 거기 맞습니다. 때문에 결국에는 그래서 종목 픽이나 업종 픽을 오늘 좀 궁금해서 이렇게 갑진년 네. 유망 섹터 미리 보기로 준비를 했는데 중간에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시장이 좋으면 좀 그나마 편안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 부분이랑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을 좀 더 드리자면 그 편안함의 원천이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내년에는 금리 인하를 좀 네.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시점과 관련해서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네. 시장에도 이 시점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변동성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가 1분기의 전체적인 전망인데 팀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사실 올해만 해도 네. 뭐 전쟁이 또 갑자기 나올지도 몰랐었고, 그렇죠. 그죠? 그리고 뭐 연말에도 또 전쟁이 또 있었고, 그런 변수들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그런 변수들 사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갑자기 돌발 변수는 우리가 제외를 하고 예. 내년에 예상해 볼 수 있는 주식시장에 미치는 변수는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첫 번째는 이제 다들 예상하시는 금리 인하 시점인데요. 그렇죠. 오히려 이제 지금은 이제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내려가는 순간입니다. 과거의 평균 데이터를 보면 고금리를 찍고 나서 한 8개월 정도 평균적으로 유지가 됐었어요. 평균 유지가 됐었고 조금 빨랐던 게 금리 인하까지 좀 빨리 땡겨왔었던 게 2018년에서 19년 넘어갈 때 그때 미중 무역 분쟁 이후에 급격하게 좀 금리를 빨리 내렸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순간에 가장 좋았던 게 뭐냐면 오히려 금리를 인하를 하고 나서보다 하기 직전까지가 항상 편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우리가 금리 인상할 때도 경제가 좋아질 것 같으니까 금리 인상을 하기는 하는구나 그쵸. 라고 받아들였던 것처럼 예. 막상 이제 인하를 하게 되면 반대죠. 반대가 될 거죠. 네. 이제 리세션이라는 단어가 지금은 골디락스라는 단어들이 많이 있지만 그때 되면 경제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인하를 하는구나 라는 게 조금은 이제 지금은 조금 이르지만 그때 가면 또 그때 등장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이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갔는데 첫 번째 금리 인하 타점. 그러니까 앞으로 한 7, 8개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9월부터 평균적으로 8개월, 9개월 정도 본다라고 하면
올해 24년도 한 5월에서 여름 정도가 될 겁니다. 많이들 그때로 네, 예상을 예상을 하고 있죠. 실제로 네. 페드와치도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다만 이게 좀 빨리 당겨진다라고 하면 또 시장의 변동성이 있을 거예요. 오히려 당겨지는 게 문제가 될 수 문제가 될 수도 있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예상치를 벗어난 흐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금리 인상할 때도 인상이 두려웠던 것보다 인상폭이 너무 가팔랐던 네, 거 있잖아요. 맞아요. 원래 중립금리를 2.75로 봤는데 이게 5%가 넘었으니까 네. 거기에 대한 발작들이 나왔던 것처럼 반대의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그런 포지션을 맞춰놨는데 자금들이 생각보다 많은 변수로 인해서 또 이게 그 포지션들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나는 변동성들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다만 언젠지는 모르지만 이날 시점까지는 해볼 수 있다. 그게 일단은 그래서 내년 1분기 좋게 보는 1번이고요. 네. 두 번째는 내년도에 EPS 상승률이 가장 좋아지는 나라가 일단 한국입니다. 오, 그래요. 네, 반도체가 일단 가장 많이 좋아지는 나라고, 지금 시장에서도 종목별로 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가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좋죠. 시장에서 주도주 역할을 탄탄하게 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2위도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SK 하이닉스로 바뀌었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일단 내년 상반기에는 우리나라 가장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줄 걸 예상하고 있어요. 항상 특히 코스닥 지수 보면 네. 항상 너무 냉탕과 온탕도 아니고 열탕하고 거의 뭐 북극에 갔다 온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그쵸. 네. 코스닥 지수가 작년에 엄청 안 좋았지만 올해 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제 코스닥 소부장들, 이제 IT 소부장이라던가 이차전지들이 많이 있었던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고, 최근에 주가 흐름 보면 또 바이오텍들이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영업이익 개선폭들을 보면 반도체하고 헬스케어 위주로 나오고 있거든요. 영업이익이 내년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금리 인상기 때는 매출액 성장률로 인해서 주도주들이 많이 결정이 됐습니다. 예. 근데 금리 인하기 때는 오히려 이제 고금리 때 돈을 진짜로 잘 버느냐 못 버느냐를 영업이익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금리 때는 회사가 커지는 거는 얘네들이 유동성의 힘으로 커지는지 아니면 진짜 회사가 좋아서 커지는지 판단이 좀 어려워요. 그렇다 그러네요. 보니까 매출액 성장률이 주도주 경쟁하는 케이스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금리 인하기 때는 예. 2000년 초반에 조선주 제가 기억이 나는 건 2009년부터 서프라임 직후에 9년부터 2011년까지 차화정, 그때 자동차가 현대차가 5배 정도 올랐었고요. 직전 금리 인하기 때 아까 말씀드렸던 2019년부터 2011년 때까지는 카카오가 많이 올랐었죠. 그랬죠. 그때는 영업이 네. 크게 불어나는 기업으로. 이제도 똑같이 금리 인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갑자기 피벗으로 금리 인하 안 하겠다 또는 다시 올리겠다 나올 확률이 희박하니까 금리 인하로 간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내년에는 금리 영업이익이 좋은 순서대로 소팅을 해본다라고 하면 결국은 반도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워낙에 2022년, 2023년이 안 좋았잖아요. 뭐 감산까지 했었고. 근데 내년도 지금 전망치들 쭉쭉쭉 나오는 거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는 몇몇 소부장 기업들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기업들도 있고, 예. 굉장히 조금 서프라이즈를 보여주는 기업들이 많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내년에 생성형 AI라던가 HBM 모멘텀들이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쪽 섹터에서 주도 섹터를 찾아보시면 저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당연히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뭐 좀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다들 좀 천천히 오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네. 너무 급하게 당겼다가 그게 또 시장의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한 5월에서 6월 정도로 전망하고 계시고요. 어쨌든 금리 인하기에는 무엇보다 이익 성장률이 좀 더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EPS를 높여주고 있는, 특히 대한민국의 EPS를 거의 지금 책임지다시피 하고 있는 반도체와 또 이제 금리 인하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헬스케어 쪽의 흐름들을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거의 다 짚어주셔서 예, 내용이 거의 다 마무리가 돼버렸는데 그래도 또 궁금한 부분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 첫 번째로는 M7부터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종목으로 하나씩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뉴욕 증시의 흐름을 오래 이끌었던 게 역시나 M7이었단 말이에요. 그래 이 흐름이 약간 조금 최근에 들어서는 약해졌습니다. 중소형주가 흐름을 이어받는 과정에서 맞습니다. 과연 이게 계속 지속될지 아니면 다시 또 결국에는 M7으로 돌아가게 될지 궁금하네요. 이게 2023년도의 주식시장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결국 쏠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사실 M7 종목들만 사실 좀 많이 좋았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정말 안 좋은, 뭔가 이제 개별주로 대박을 내보자 하셨던 분들 생각보다 쉽지 않았던 거의 보기 증시였죠. 힘들었죠. 그래서 사실 뭐 특별히 뭐 공부할 필요 없이 뭐 그냥 M7인 종목 한 종목만 넣어놨어도 사실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좋은 흐름을 보여줬을 거라 보는데
한국도 사실 쏠림은 마찬가지였죠. 거기다 플러스 테마까지 있었던 증시니까 상반기에는 2차 전지 쏠림이 있었고 하반기에는 제가 기억나는 테마만 해도 한 5개에서 10가지 사이 정도니까 수급이 엄청나게 빠르게 쏠림 현상으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했던 증시를 보여줬던 게 2023년도 하반기 증시였습니다. 그렇죠. 네. 내년에도 조금 이런 우리나라 특징상 이런 거 가능은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우리가 놀아야 될 곳은 매매를 해야 될 곳은 M7과 관련된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엔비디아를 위시한 AI 쪽에서 계속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가 1월달 증시, 한국 증시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사실 모멘텀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JP모건 헬스케어라던가 가전박람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CS. 그렇죠. 이번에도 화두는 역시나 AI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과거에는 AI가 이제 좀 학습했던 AI였다라고 하면 이제는 이제 그 학습했던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엣지 디바이스라고 하는 스마트폰이라던가 자율주행이라던가 또 작게는 AI 스피커 같은 이런 이제 하드웨어 기기들에 관련 소프트웨어들이 탑재가 되기 시작하는 해가 이제 2024년부터입니다. 그러면 온디바이스 맞습니다. 네, 온디바이스라고 하죠. 예전에는 어떤 메모리가 만들어지면 이 메모리에 맞춰서 관련된 소프트웨어들이 만들어졌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AI가 발전함에 따라서 뭔가 소프트웨어가 먼저 만들어지고 거기에 맞는 칩들을 만들어 달라라는 요구가 점점 더 확산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이제 기본적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D램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양쪽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결국은 하이닉스밖에 사실 떠오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2016년도에 하이닉스가 그때도 한 2배 반 정도 올랐었거든요. 삼성전자가 2배 이제 분할하기 전에 130만 원에서 260만 원까지 갔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만 움직였어요. 그게 또 사실 문제가 되기도 했었어요. 이번 내년에도 이런 증시가 될까봐 오히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없는 포트는 정말 수익률에 소외받을 수 있는. 제가 그때 당시에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게 뭐냐면 왜 지수는 좋은데 내 종목은 안 가느냐 였던 장이었습니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딱 쉬는 구간에 들어가니까 종목장이 펼쳐졌었거든요. 근데 딱 지금이 과도기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일단은 주도주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일단은 정황상.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두 종목 중에 하나를 정도는 일단 넣어놓으시고 가져가야죠. 네, 플러스 트레이딩으로 플러스 알파 만드는 전략들은 HBM과 관련된 또는 AI 크게는 뭐 CXL까지 해서 HBM과 AI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 그 안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갈리잖아요. 섹터별로.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계속 편입을 하시면서 수익률을 높이는 전략들이 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M7 지수는 저는 여기서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할 때까지는 미국 시장도 양호할 것 같습니다. 다만 수익률 측면, 수익률 게임에서는 올해 미국 시장보다는 내년에는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더 해볼만 하지 않을까. 변동성 분명히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중요한 시장이긴 한데 조금 스터디만 잘 하셔서 대응만 잘 하신다라고 하면 너무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들에서만 매매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면 내년 상반기는 일단 해볼만 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뭐 미국 증시가 견조하게 올라와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한국 증시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 변동성을 즐기시는 분들이 또 많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진짜 옥석을 찾아냈을 때 그 희열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어필을 해주셨던 것 같고 계속해서 돌고 돌아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AI, M7이 주도하는 AI 산업화에서 반도체의 어떤 영향력과 역량을 다시 한번 우리는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굳이 반도체에서 아쉬운 거 하나를 꼽자면 채팅창에서도 그렇고 좀 많이 올라온 게 아니냐.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도 사실 최근에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8만 전자 근처까지 왔는데 뭐 조정받지 않겠느냐 혹은 10만 전자 되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상승 추세 안에서의 조정은 언제든지 사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삼성전자 어제 같은 흐름 정말 오랜만에 정말 끝까지 밀어붙이는 그런 흐름인데요. 뭐 이렇게 올라가면 연말이기도 하니까 좀 쉴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고가 종목들은 항상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 분이 항상 이제 환상이라면 환상일 수도 있고 이제 가끔 이런 종목들 꿈꾸죠. 우리가 정말 바닥 무릎 이하에서 사서 머리 꼭대기까지 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는 종목들 이제 그렇게 매매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가 무릎 이하에서 사는 건 잘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릎에서 허리, 어깨까지 올라오는 기간이
과연 이게 1년이 될 수도 있고 몇 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뭐 바로 올라올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약간 뭔가 시간을 저는 기회비용을 잘 생각해야 된다 생각해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일단은 역사적인 신고가, 예를 들어서 어제 한올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사적 신고가를 갔는데 역사적 신고가를 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4주 신고가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바닥은 내주고 조금 더 비싸더라도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10만 원을 간다라고 전제 조건하에 한다라고 하면 지금 7만 8천 원이 어제 종가인데 7만 8천 원에서 못 살 이유는 없죠. 그렇죠. 없죠. 네. 다만 우리가 아쉬운 건 7만 원 초반대 왜 못 샀을까에 대한데 그 부분들은 거기서 올라갈 거라고 예상했던 기회비용을 포기하고 투 베팅을 했던 분들의 영역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게 더 길어질 수도 있었어요. 하이닉스도 13만 원대에서 꽤 오랫동안 홍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회비용 쏟아부은 분들의 그분들이 가져가는 부분들이고, 나는 지금부터 삼성전자를 본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추세를 탔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떻게 전략을 잘 짜느냐가 중요한 거고, 만약에 여기서 샀다가 다시 하락, 어떤 악태, 우리가 못한 악재가 나서 꺾어질 수도 있죠. 네. 그럴 때는 리스크 관리하는 거예요. 그럼요. 네, 손절매로 대응을 하시는 거고요. 다만 이제 내년에는 뭐 굳이 대형주들을 손절매할 필요는 없어 보이기는 한데, 네네. 그런 전략을 밑에서 산 사람과 지금 신규로 진입한 사람들, 뭐 2차 전지 주식들도 여기서 이게 더 간다고 했는데 그게 이런 모습들을 올해 상반기에 보여줬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던 것처럼 더 갈 주식이라고 하면 굳이 신고가에서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 생각하고요. 네. 물리더라도 신고가 종목에서 물리면 분명히 또 매매를 통해서 엑시트를 할 기회를 분명히 줍니다. 신고가 매매를 해보시면 생각보다 편안하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팔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주식을 네. 사야 된다. 맞습니다. 네. 신고가에 넘어가면 점점 더 그렇게 되는 맞습니다. 거죠. 매물이 위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팔려는 물량이 사실 없죠. 맞아요. 네. 예, 그래서 또 신고가 영역에 들어가 있는 종목을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방금 얘기 중에 2차 전지 얘기를 잠깐 하셨잖아요. 예, 요게 또 사실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네. 아픈 손가락이기 때문에 한번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 상반기는 정말 화려했는데 그렇죠. 네. 하반기가 너무 안 좋아서 그렇죠. 네. 내년에 대한 걱정이 조금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2차 전지 주식들은 전형적인 한국형 주도주의 모습을 사실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예,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상승을 하고 나면 예. 이제 그 기간 동안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2차 전지는 올 상반기가 각자 이제 뭔가 2차 전지 섹터 자체가 군집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면, 그렇죠. 지금부터는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실적으로 이제 실적 베이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개별적으로? 네, 개별적으로. 예. 어제 LNF는 급등을 했지만 에코프로는 좀 별로 재미없는 모습 보여줬던 것처럼, 맞아요. 밸류에이션 매력이라던가 또는 내년도 영업이익 성장을 좀 많이 보여주는 기업들 개별적으로, 그리고 미중 분쟁에서 조금 피해갈 수 있는 뭐 엔캠이라던가 첨보 같은 기업들, 내년도 실적이나 여러 가지 정치적 변수에서 조금 제외되어 있는 기업들은 저는 해보실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 기업들은 이제 개별 종목 단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또 주도주로 부상할 때가 오긴 할 건데, 지금은 일단은 수급 주도주의 공은 조금 반도체로 넘어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시가총액 2위가 일단은 LG 바뀌었잖아요. 에너지솔루션 바뀌었잖아요. 우리나라 주도주는 2등이 결정을 하거든요. 그게 되게 의미 있는 의미가 변화라고 있는 하더라고요. 변화였습니다. 네. LG 엔솔은 사실 계속 그 자리에 있었고, 그쵸. 하이닉스가 치고 올라오면서 2등이 바뀐 상상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2차 전지 주식들은 리스크 관리가 좀 지금은 필요하실 때, 또는 개별 종목으로 개별 단위로 대응하실 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는 확실히 좀 개별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해야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지금 한 30초 정도만 내년 전체적인 그림에서 전략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1월에 대만 총통 선거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나라 총선도 있고, 하반기에 미국 선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유독 이제 정치적인 변수가 많은 해라서 네. 그거에 따라서 변수가 굉장히 좀 변동성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한 해, 올해도 항상 중요한 말씀이지만 개인 투자자가 잘할 수 있는 건 리스크 관리거든요. 결국 손절매입니다. 우리가 사실 기관 투자자처럼 해칭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손절매,
또는 리스크 관리를 가장 중시하는 한 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안 그래도 증시 좀 많이 올라왔는데 걱정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데 팀장님 말씀 듣고 이제 리스크 관리를 확실히 신경 써야 하는 한 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오늘 또 특집 황유연 신한투자증권 팀장과 얘기 나눠봤고요. 오늘 굿모닝 글로벌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새해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